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에서 여자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게 엄마 있다고 말대꾸를 하네. 그 말이 들린 순간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이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제 딸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가족처럼 믿었던 사돈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부잣집 딸로 곱게 자랐다고 말하곤 했지요. 맞습니다. 전남 벌교에서 큰 땅을 가진 집에서 자랐습니다. 마당이 넓어도 너무 넓어서 장독대까지 걸어가면 숨이 찼어요. 겨울 김장철이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재료를 다 준비해 두고 다 같이 웃고 떠들며 김치를 담갔지요. 그때 저는 참 철이 없었습니다. 살림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밥을 짓고 누가 마당을 쓸고 누가 장을 보는지 그런 건 원래 누군가가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저에겐 답답했지요. 창문을 열어도 논 냄새가 들어오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 윤태성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제가 난 결혼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 남편은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느 날은 저를 차로 데리고 나가더니 조용한 동네의 단독주택 앞에 세웠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정원이 있었고 햇빛이 잘 들었지요. 여기 어때요? 답답하지 않죠? 그때 저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꿈처럼 예쁜 만큼 손이 많이 갔습니다. 풀은 매일 자라고 창틀은 금방 먼지가 쌓이고 마당은 비만 오면 흙이 튀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지요. 처음엔 버텨보려 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여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숟갈 뜨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이거 뭘 넣었어요? 김치랑 고기 그리고 식초요. 식초를요? 묵은지가 없어서요. 신김치로 만들려면 넣으라던데 한 컵 정도요. 남편은 그날부터 밥상 앞에서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억지로 먹다가 체한 날도 있었지요. 저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던 분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미경이라는 여성이었어요. 또래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손톱은 짧고 깨끗했지요. 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도 있어요. 어르신 케어도 조금 해봤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제겐 남들에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딸 윤지아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예뻤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아이였지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조금 느렸습니다. 말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렸고 숫자나 약속에 약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경계선 지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안아주면 돼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딸이 상처받지 않게, 세상이 딸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그 마음으로 딸을 키웠지요. 미경 씨는 그런 지아를 보더니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따님은 느린 게 아니라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그래서 더 착한 거고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의 방식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그때까지 많지 않았으니까요. 미경 씨는 일도 깔끔했습니다. 싱크대 물때를 한 번에 지우고 세탁물은 종류별로 접어두고 지아의 산책 시간도 늘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무엇보다 지아가 미경 씨 앞에서는 표정이 편해 보였지요. 그 작은 변화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경 씨가 아들이 있다고 말한 날부터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요? 몇 살이에요? 34이에요. 금융회사 쪽에서 일해요. 착해요. 제가 혼자 키웠는데도요. 그 말을 하던 미경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 어떤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지요.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 기대가 나중에 제 딸의 목을 조르는 줄이 될 줄은요. 그리고 얼마 뒤 미경 씨는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지요. 안녕하세요.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지나치게 침착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오래 한 사람처럼요. 그날 지아는 도연 씨를 보자마자 빙긋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편한 웃음이었지요. 저는 그 웃음에 마음이 풀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착해 보이는 사람도 많고 친절한 말로 사람을 묶는 사람도 많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좋은 사람이겠지요. 우리 딸이 편하면 된 거지요. 하지만 그날 밤 딸 방에서 불이 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얇게 비추고 거실엔 냉장고 모터 소리만 작게 울렸지요.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제가 지갑 하나를 두고 되돌아갔다가 그 집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될 장면을 보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문 하나가 제 딸의 인생과 제 가족의 평온을 갈라놓을 줄은요. 그때의 저는 아직도 사람을 믿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요.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도 된다고 믿을 때라는 걸요. 도연 씨가 우리 집을 다녀간 뒤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그날 이후로 자주 웃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빙긋거렸지요. 그 웃음이 고마우면서도 저는 자꾸 마음 한쪽이 시렸습니다. 아이를 오래 키운 엄마는요. 기쁨보다 먼저 불안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또 걱정하지. 걱정하는 게 죄예요? 죄는 아닌데 지아도 이제 32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어른이었고 저도 놓아야 했지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괜히 제 불안으로 아이의 앞길을 막을까 봐요. 도연 씨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고 지아에게는 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아가 말이 막히면 기다려줬고 대신 말을 빼앗지 않았지요. 그런 모습은 분명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말끝이 이상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표현인데도 저를 멈칫하게 했어요. 장모님, 지아 씨는 제가 잘 챙길게요. 걱정하실 필요 없게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라는 말이요. 선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지아가 당사자가 아니라 대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지요. 저도 제 자신이 예민한가 싶어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다 도연 씨가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지아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지아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도연 오빠 좋아. 지아야, 좋아하는 거랑 결혼은 달라. 알아. 근데 오빠는 나 기다려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려준다. 지아에게 그 말은 사랑이기 전에 안전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날 저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제 아들이 감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천천히 봐야죠. 제가 천천히 보자고 한 건 시간을 벌고 싶어서였습니다. 도연 씨를 더 보고 싶었고 미경 씨도 더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천천히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미경 씨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사모님, 요즘 지아가요. 오빠 얘기만 해요. 둘이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다음 문장이 찜찜했습니다. 사모님이 조금만 마음 열어주시면 지아도 더 안정될 거예요. 마치 제가 닫혀 있다는 뜻 같았어요. 마치 제가 지아의 불안을 만들고 있다는 뜻처럼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서늘했습니다. 결혼은 결국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톡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원한다잖아. 우리가 끝까지 막을 순 없어. 대신 뒤에서 지켜주자. 저는 지아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줬습니다. 혹시라도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아가 힘들면 돌아올 수 있게. 혹시라도 누가 지아를 흔들어도 지아의 자리가 뺏기지 않게. 그때 도연 씨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잘하겠습니다. 미경 씨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했지요. 사모님 아니 사돈. 제가 우리 며느리 지아,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두려운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제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지아의 전화가 짧아졌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면 옆에서 누가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그냥이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른이 그냥 집에만 있는 건 선택일 수도 있지만 지아에게는 통제가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전화로라도 일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지아야, 이번 주말엔 엄마랑 아빠랑 밥 먹자. 너 좋아하는 갈비집 있잖아.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도연 씨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지아가 요즘 적응하느라 피곤해서요. 당분간은 집에서 쉬게 하려고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지아가 말해야지 왜 내가 말하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괜히 부딪히면 지아가 더 불편해질까 봐요. 대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아랑 저만 잠깐.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지요. 지아가 엄마한테 가면 또 마음이 흔들려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지아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요. 그 말이 가장 정답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안정이라는 말로 지아의 모든 선택이 묶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 도연이가 지아를 너무 관리하는 느낌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지아가 좋아한다잖아. 좋아한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 그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어른딸의 삶에 엄마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도움처럼 보이는 방법이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계란말이, 소고기 장조림. 그런 걸 차곡차곡 담으면서도 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 반찬이 딸을 살리는 손길이 될지, 딸을 더 옥죄는 핑계가 될지 모르겠어서요. 마지막으로 미경 씨에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사돈, 지아 요즘 잘 지내지요? 주말에 잠깐 얼굴 보러 가도 될까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사모님, 아니 사돈. 지아가 요즘 예민해서요. 갑자기 오시면 더 힘들어해요. 예민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안정이라는 말도 떠올랐지요. 그 말들이 점점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주방에서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말로만 확인하면 저는 영영 확신을 못 얻을 것 같았습니다. 나 내일 가볼게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라도 가야겠어. 지아 얼굴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 말은 결심이었지만 솔직히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불안이 커져 있었어요. 딸을 믿고 싶었지만 딸을 둘러싼 공기가 자꾸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갑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100%로 맞춰두었지요. 그리고 반찬통을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내일 딸 집에 가기 위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내일이 제가 앞으로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될 하루가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 불을 켜자마자 반찬통을 한 번 더 확인했지요. 뚜껑이 제대로 닫혔는지, 국물이 새지 않는지, 별것 아닌데도 손이 자꾸만 망설였습니다. 괜히 제가 가는 게 지아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남편은 현관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임아, 너무 세게 나가지 마. 지아 앞에서 목소리 높이면 애가 더 불안해져.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지요. 서울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건조했고 차창 밖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을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더군요. 저도 그 무리 속 한 사람이었고요. 사돈댁 아니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문자를 남겼지요. 지아야, 엄마 왔다. 문 앞이야. 반찬 가져왔어. 몇 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비닐봉지가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 땀이었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도연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오셨어요? 응. 지아 얼굴 좀 보려고. 전화가 안 돼서. 지아 지금 자요. 어젯밤에 잠을 설쳤거든요. 말은 공손했지만 몸은 문을 더 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거실을 보려고 했습니다.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고 실내는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잠깐만 보고 갈게. 얼굴만. 그때 뒤에서 미경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미경 씨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지요.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위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아가 요즘 예민해서요. 사돈이 자꾸 오시면 더 흔들려요. 예민하니까 더 봐야죠. 엄마인데.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자 미경 씨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허락이라기보다 들어와도 별 수 없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향 같은 냄새가 진하게 났고 창문은 닫혀 있었지요. 저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어디 있어요? 도연 씨가 제 앞을 막듯 서서 말했습니다. 지아 씨는 요즘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럴 때마다 불안 발작처럼 와요. 불안 발작이요? 네. 과호흡도 하고 손도 떨고 그러니까 자극을 줄여야 해요. 그 말은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그럴듯한 말 앞에서 늘 약해졌지요. 딸의 상태를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아는 불안할 때 더 붙어 있어야 했고 혼자 두면 더 무너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경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사도는 좋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아는 이제 우리 식구니까요. 우리 식구.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요. 식구면 더 조심해야죠. 지아는 상처받으면 오래가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아주 얌전한 웃음이었어요. 장모님 걱정은 이해하는데요. 지아 씨는 스스로 판단이 약하잖아요. 그걸 자꾸 엄마가 부추기면 혼란이 와요. 그 순간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부추긴다. 제가 딸을 보러 온 게 부추김이 되는 걸까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혼란을 만드는 걸까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아가 듣고 있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아를 내게 잠깐만 부르게 해요. 내가 조용히 말할게.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특히 안 좋아요. 그때 방문 하나가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아가 얼굴을 내밀었지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제 가슴을 내려앉혔습니다. 지아야. 제가 한 발 다가가자 지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잡아당긴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혼날 때처럼요. 엄마 왜 왔어? 반찬 가져왔지. 그리고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지아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갰고 손톱 주변이 뜯겨 있었어요. 불안할 때 지아가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지아야, 너 나랑 잠깐 산책만 할까? 그때 미경 씨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그러지 마세요. 애가 밖에 나가면 더 위험해요. 길도 헷갈려 하고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로 사람을 가둘 수도 있지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지아가 제 눈을 잠깐 보더니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한마디에 도연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경 씨도 바로 말끝을 세웠지요. 꺼봐요. 이게 문제라니까. 엄마만 오면 애가 또 이래요. 미경 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낮게 묻자 미경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사돈도 아시잖아요. 지아는 원래 말로 길이 안 잡혀요. 옛날엔 사모님이 너무 곱게만 키우셔서 그래요. 그 말이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올라갈 뻔했지만 삼켰습니다. 딸 앞에서 싸우면 딸이 자기 탓을 할 테니까요. 저는 대신 지아에게만 말했습니다. 지아야, 엄마랑 잠깐만 화장실 가자. 손 씻고 올까? 지아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 하시죠. 지아 씨 지금 상태에 도움 안 돼요. 그 말은 사실상 나가달라는 말이었지요. 저는 식탁에 놓인 반찬통을 다시 들었습니다. 뚜껑이 살짝 흔들리며 달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지아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확신했습니다. 지아가 불안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지아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이 나오면, 어떤 표정이 돌아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상태였습니다. 현관까지 나오면서도 저는 끝까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엄마는 언제든 여기 있어. 전화 못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진짜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야 해.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게 서 있었지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뒤에서 들리는 미경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에 힘이 풀려 반찬통이 흔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분노도 슬픔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 거 봤어. 뭔데? 지아가 우리 앞에서 몸이 움츠러들어.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혼날까봐 숨는 애처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말을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 하나로 딸의 결혼을 뒤집을 순 없지요. 그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통이 그대로 놓였고요.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딸이 먹을 줄 알았던 음식이 이젠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휴대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아에게 또 전화하면 더 막힐까 봐요. 가만히 있으면 더 늦을까 봐요.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지요. 사모님, 따님 집 조심하세요. 저도 더는 못 봐주겠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물러나지 않겠다고요. 딸을 지키려면 감정이 아니라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내일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갈 겁니다. 이번엔 반찬이 아니라 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준비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 문자 한 줄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은 공포이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지아 편에 서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울기보다는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아침이 되자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같이 가줘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지요. 가서 뭘 할 건데?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아를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방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 예약을 잡았고 지아가 예전에 다니던 복지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 상담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작게 녹음되는 이어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누굴 잡으려고가 아니었어요. 지아를 지키기 위한 기록이 필요했지요. 세상은 마음보다 증거를 더 믿으니까요.
딸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부터 고르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지아야, 엄마야. 오늘은 혼내러 온 거 아니야. 너랑 산책만 할게. 문 앞에서 기다릴게. 몇 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문자도 더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선택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아니라 도연 씨 얼굴이 먼저 나왔지요. 장모님 또 오셨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요. 지아랑 산책만 할게요. 그리고 이야기할 게 있어요. 복지관 상담도 잡아놨어요. 복지관이라는 단어에 도연 씨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제겐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지아가 밖으로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제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은 평소 무뚝뚝한데 딸 일만 나오면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도연아, 지아 어디 있니? 도연 씨는 잠깐 웃으며 시간을 벌더니 말했습니다. 지아 씨는 자고 있어요. 어제도 불안해서.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깨워. 아빠가 왔다고 해. 문틈 사이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싸움이 날까봐 숨을 삼켰지요. 그런데 방 안쪽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나타났어요. 지아는 여전히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눈을 아주 잠깐이나마 봤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하나가 제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엄마, 아빠. 남편이 지아의 앞에서 무릎을 조금 굽혔습니다. 딸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몸짓이었지요. 지아야, 아빠야, 너 괜찮니? 지아는 대답 대신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한마디가 오늘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엔 속삭이기만 했는데 이번엔 또렷했거든요. 도연 씨가 곧바로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근데 지아야,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방법을 만들자. 지아가 고개를 갸웃하자 저는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내가 무섭거나 힘들 때 엄마한테 보내는 신호. 예를 들면 엄마 하늘이라고 문자 보내면 그게 지금 힘들어요라는 뜻. 말하기 어렵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지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제겐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미경 씨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돈, 또 애 흔드실 거예요? 애가 겨우 안정됐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정? 내 딸이 지금 손톱을 뜯고 눈을 못 마주치는데 그게 안정이야? 미경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 씨는 부드러운 말로 상황을 덮으려 했지요. 장인어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아 씨를 위해서.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면 풀어야지요. 그래서 상담을 잡았습니다. 지아도 성인이고 권리가 있어요. 누가 대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선을 분명히 긋고 싶었어요. 지아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거실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낮게 말했지요. 정임아, 잘했어. 오늘은 잘하고 있어. 잠시 후 지아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작은 가방 하나가 큰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아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엄마 미안해. 너 혼자 버티게 했지. 지아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안 무섭게 해줄게. 엄마가 늦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할게. 집을 나서며 남편이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우리 집에서 쉬게 할 거야. 정리할 게 있으면 연락해. 도연 씨는 뭐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아는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힘이 아주 약했는데도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붙잡는다는 건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지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지요. 지아 씨, 요즘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손바닥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키려던 체면, 괜히 조심하느라 미뤄둔 말들, 어른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들,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졌지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에 지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 힘들어?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내 편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내 편인데도 늦게 알아서 미안해서 힘들어. 지아는 잠깐 멈춰서서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지요. 오랜만에 보는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3장을 넘어선 건 사돈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지아가 다시 말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지아를 흔들어 놓은 그 집과의 관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상처가 아니라 회복으로. 내일 저는 마지막으로 도연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아의 미래를 흔드는 문을 이번엔 확실히 닫기 위해서요. 다음 날 저는 도연 씨를 만나기 전에 지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지아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지아의 삶이니까요. 지아야, 엄마가 도연 씨를 만나서 정리하려고 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지아는 소파 끝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나 무서워. 근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면 할 수 있어.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그래, 같이 하자. 엄마가 앞에 설게. 너는 뒤에서 엄마 손만 잡고 있어도 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우리가 처리하자고 했을 사람인데 오늘은 다르게 말하더군요. 지아, 아빠도 미안하다. 그동안 아빠가 너무 조용했지. 지아는 남편의 손을 한번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를 만난 곳은 동네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오래된 프랜차이즈 카페요. 창밖으로는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카페 안에는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고 눈밑이 조금 꺼져 보였지요. 저를 보자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앉자마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를 조금 들었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죄송할 때 말보다 먼저 숨이 흔들리더군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정리하러 왔다. 도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지아 씨는 제가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좋아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좋아한다는 마음이 지아의 선택을 빼앗을 권리는 아니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서 남편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 힘든 걸 왜 우리 딸에게 풀었니? 도연 씨가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전 지아 씨한테 손댄 적은 없습니다. 손대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가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면 혼날까봐 무서웠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도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저는 준비해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지관 상담 결과를 정리한 메모와 변호사에게 확인받은 기본 절차였지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지아는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살던 집은 지아가 앞으로도 지아 명의로 유지합니다. 개인 물품은 정리해서 전달해 주세요. 추가로 연락이 필요하면 저를 통해서 하세요. 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지아가 아니라 엄마를 먼저 생각한다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문제는 어머니가 책임져야지요. 지아의 인생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은 없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도연 너를 미워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다만 우리 딸을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라. 도연 씨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아 씨에게도.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지아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사과입니다. 그걸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제게 묻더군요. 엄마 나 잘했어?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엄마는 지아가 제일 자랑스러웠어. 지아가 입술을 눌렀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표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지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가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세상이 무서워서 아빠도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도망가면 너 혼자 남는다는 걸 이제 알겠다. 지아는 남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 대신 몸으로 하는 위로였지요. 아빠 괜찮아. 이제 우리 같이 있잖아.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수많은 혹시들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지아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같이 현관까지 나가 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손을 잡고 걸었지요. 지아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제 손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어느 날은 지아가 스스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나 혼자 타볼게. 저는 목이 뜨거워졌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근데 엄마, 하늘은 잊지 마. 힘들면 그 문자 보내면 돼.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이를 붙잡고 싶어서 서 있었다면 그날은 아이를 믿어주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시골집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김장하던 날의 사람들, 웃음소리, 어머니의 손. 그 시절에 저는 살림을 몰랐고 세상이 얼마나 거칠 수 있는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사랑은 가끔 반찬통처럼 무겁고 어떤 날은 문 앞에서 멈춰서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지아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두 줄이었지요. 엄마, 오늘 하늘 예뻤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늘이 이제는 신호가 아니라 진짜 하늘이 된 거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도 예쁠 거야. 우리 같이 보자. 지아의 삶은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늘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우리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상이 딸을 흔들어도 우리 집만큼은 딸이 안전한 곳이 될 거라고요.